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3월 11일 주요 뉴스입니다. LH 직원과 지방공무원의 신도시 투기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개발 이슈가 많은 지자체와 지방 공공택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더해지며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달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이 만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확대됩니다. 기저질환자를 둘러싼 부작용 우려를 어떻게 떨쳐내느냐가 집단 면역 목표를 달성하는 데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수소차가 지난해 2년 연속 세계 판매 1위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수소경제 활성화의 필수 조건인 충전 저장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해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뉴욕 증시 상장을 진행 중인 쿠팡의 공모가가 $35, 기업 가치는 72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한 외국 기업으로는 지난 2014년 알리바바 이후 최대어로 꼽히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신도시 투기 정황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관계자가 모두 20명이라는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미 투기 정황이 밝혀진 전현직 임직원 13명을 제외하면 7명이 추가된 겁니다. 정부는 투기 이익을 전액 환수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원규 기자입니다. 조사 결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 사례를 포함하여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합동조사단을 꾸린 지 일주일 만에 1차 결과를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4,000여 명 가운데 20명, 즉 0.1%만 투기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국토부 직원은 없고 모두 LH 직원이라고 정 총리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 지역은 광명 시흥을 포함한 3기 신도시 6곳과 택지 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8곳. 조사 기간은 택지지구 지정 5년 전 거래 내역까지입니다. 2차로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며 향후 조사 지역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 총리는 불법 행위는 반드시 처벌하겠다며 투기 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황골 탈퇴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변창흠 장관 사퇴 주장과 관련해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며 경질론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번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공분을 잠재우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3회 기간을 통해서 철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신도시 인근 지역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 조사 대상자의 범위를 지방공기업, 지방공무원, 그래서 정부 우위에 있는 정치권까지도 포함을 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만. 정 총리는 국민의 신뢰 없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내각 전체가 긴장된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혀 3기 신도시 철회 주장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 발표에도 국민들의 공분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의 제19 감싸기에 이른바 셀프 조사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면서 정부의 신뢰도는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이어서 이준호 기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투기가 민낯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의 일탈 행위를 넘어 전문가조차 놀랄 정도의 수법까지 동원한 점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차명도 아닌 실명으로 당당히 땅을 사들이고 묘목식재, 지분 쪼개기, 의장 전입, 대리 경작 등 갖은 불법을 동원하여 투기를 일삼는 것은 치밀하고 계획된 조직적 범죄 행위임이 명백하다. 정부 합동조사반의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단 20명을 적발하는 데 그쳐 의구심은 오히려 증폭되는 모습입니다. 토지주와 직원 명단만 단순히 비교하는 조사 방식부터 검찰을 배제한 총리실 주도의 조사단 구성까지 이른바 셀프 조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 장관이 그때 당시에 그 LH 사장이었을 때 그때 지금 이게 일어난 일들인데 국토부 직원들이 자기 장관한테
해가 되고 누가 끼칠 수 있는 일들을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처음부터 이건 이제 사건을 무마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는 없는 거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제 식구 감싸기 발언은 성남 민심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LH 직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언론 인터뷰에 이어 국회에 출석해서도 반복하면서 논란을 부추긴 겁니다. 청와대가 변창흠 책임론을 일축하고 나섰지만 여권 곳곳에서는 사퇴론이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문제는 신도시 땅 투기 사건으로 정부의 신뢰도가 바닥까지 추락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신도시 투기를 뿌리 뽑겠다고 천명했지만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여론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사한 내용을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게 의문입니다. 정부가 조사할 것이 아니라 정부를 포함한 검찰이나 경찰, 더 나아가서는 민간 조사 기구까지 민간 합동 방식으로 조사하면 아마 철저히 규명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LH 직원의 땅 투기로 촉발된 들끓는 민심은 부동산 정책을 부정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파장은 가늠조차 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정부가 오늘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 사용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양병원, 시설의 65세 이상 38만 명이 이달 안에 백신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기저질환자들의 경우 백신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견해도 여전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미뤄왔던 65세 이상 백신 접종이 이르면 이번 달 시작됩니다. 11일 현재 백신 접종 후 신고된 사망 사례는 총 15건. 이들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고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65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을 가능성이 크고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의료계 반응은 어떨까요? 우선 백신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이미숙 경희대병원 감염면역내과 과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안전성이 검증됐고 처음 임상실험 모델에서 65세 이상에게 효과가 충분한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영국과 스코틀랜드 연구를 통해 예방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다며 65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백신을 맞았을 때 젊은 사람에 비해 면역 반응이 약한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역시 백신과 사망 간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저질환에 대해서는 중증이 아닌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면 백신 접종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의식이 없어 병원에 누워서만 지내는 중증 질환자나 심각한 치매 환자, 중증 기저질환이 있으면서 심폐소생술 등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사람은 접종을 잠정 보류하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일반인에 비해 돌연사의 위험이 크거나 최근 나온 사망 사례에 해당하거나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때 다른 응급처치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DNR이나 심장 정지가 될 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겠다. 의식 없는 환자들, 그러니까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환자들 이런 분들은 접종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좀 잘 안내를 해서 가급적이니까 이제 접종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사망 사례 나온 걸 보면 되게 중증 환자들 중심으로 어떤 환자들은 그러니까 가족들이 치료를 거의 포기한 환자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접종을 해서 사망 사례가 있는 거거든요. 가급적이면 이 돌연사가 그러니까 생길 수 있는 그런 경우라서 접종을 조금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한국경제TV 취재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 접수 사례에 심각한 치매 환자, 의식이 없이 코에 튜브를 넣고 지내는 기관 내 삽관자, 부정맥이 있었지만 연명의료를 사전에 거부한 사람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일반 기저질환자는 큰 위험이 없지만 백신 접종 전 발열, 몸살, 오한 등이 느껴진다면 반드시 접종을 미뤄야 합니다.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질환에 감염된 상황일 수 있어서입니다. 또한 접종 후 근육통, 몸살, 발열 등이 나타나면 진통제나 해열제를 복용하고 접종한 의료기관의 증상을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청라지구에 테마파크 대신 돔구장을 건립하겠다. 얼마 전 야구단을 사들인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한 SNS에서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룹 주력 사업인 유통부문에 야구단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신세계가 사들인 야구단은 인수비용만 1,000억 원이 넘고 매년 200~300억 원씩 고정비도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유통기업이 스포츠 분야를 활용하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승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선택한 야구단 팀명은 SSG 랜더스. 신세계나 이마트 대신 그룹의 새로운 주력 사업인 이커머스 브랜드를 선택했습니다. 야구팬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에게 SSG란 이름을 단번에 알리는 홍보 효과를 노린 겁니다. 신세계는 앞으로 공항과 항구가 위치한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야구 관람과 쇼핑을 함께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체험적인 요소를 많이 넣으면서 이제 오프라인 옛날에 그냥 단순히 기능적인 그 쇼핑 공간에서 지금은 굉장히 복합 다단한 체험 공간으로 전환시키고 있고요. 프로야구 주요 팬층인 30, 40대가 유통과 핵심 소비층과 겹치는 부분도 야구단의 긍정적 효과를 뒷받침합니다. 스포츠를 통한 시너지를 노린 건데 유통마수 롯데는 자이언츠와 함께 다양한 협력을 진행 중입니다. 롯데푸드가 개발한 대체육이 선수단 식단으로 보내지고 롯데홈쇼핑은 앱을 통해 연습 경기를 생중계하기도 합니다. 각종 MD 판매는 물론 팬들을 위해 선수들의 일상을 담은 콘텐츠도 만들 계획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은 기업의 이미지를 바꾸는 데도 활용됩니다. 지난해 e스포츠 팀을 인수한 농심은 60여 년에 이르는 장수 브랜드 이미지에 젊음을 입혔습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전 세계 1억 명에 달하는 게임 롤 이용자들에게 다가서려는 시도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우려로 침체를 겪긴 했지만 연평균 3% 내외의 성장을 이어온 스포츠 산업. 신성장 산업 중 하나로 꼽히는 가운데 유통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수환입니다. 미국에서는 글로벌 증시를 이끌던 기술주들이 부진합니다. 경기 부양책이 통과되고 국채 금리도 안정을 찾았지만 좀처럼 활력을 되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당분간 조정이 이어질 거다. 저점 매수 시점이다. 시장은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전후로 질주하던 나스닥 지수가 최근 등락을 반복하면서 시장의 해석은 엇갈립니다. 먼저 백신 접종 확산과 경기 회복 기대 등으로 금리가 상승할 확률이 높은 만큼 당분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 향후 완화되면 금리 우려가 완화되겠지만 추세적인 금리 상승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급증한 미국 국채 10년물 공매도 수요 역시 금리 상승 전망을 뒷받침합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국채를 담보로 단기 자금을 융통할 때의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물론 마이너스 수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자금을 빌리는 쪽에서 담보를 맡기면서 이자를 지불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지금은 자금을 빌려주는 쪽에서 이자를 얹어주는 셈인데 향후 금리 인상을 노리고 지금 10년물을 빌려 매도한 뒤 금리가 오를 때 채권을 싸게 사서 되갚겠다는 수요가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위험자산 기피에 따른 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밸류에이션이 높은 성장주에 미치는 타격이 큽니다. 미 증시에서 기술, 인터넷, 미디어, 통신 섹터의 경우 주가 수익 비율이 26배에 달하며 장기 평균치인 18배를 웃돕니다. 반대로 미 국채 금리가 연 1.6% 안팎까지 급등한 여파는 이미 주가에 반영된 만큼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기술주의 상당수가 과매도 국면에 접어든 데다 1인당 $1,400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기 부양책이 통과된 이상 막대한 유동성이 증시로 흘러들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SK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현금 보조를 받았던 250만 명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주식 거래에 사용한 금액이 한 주간 최대 9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1,700억 가량의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수 있고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기술주가 단기 바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금리의 어떤 방향 자체는 높아질 수는 있지만 이 글로벌 금융 위기 터지고 월간 측면으로 봤을 때 2-3개월 동안에 금리가 50bp 이상 오른 경우는 이번을 포함해서 거의 한 3-4번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좀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도는 좀 주춤할 시점은 됐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전문가들은 다음 주 예정된 FOMC를 통해 통화정책 선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한국의 수소차가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 전 세계에서 팔린 수소차 4대 중 3대가 우리 제품이고 2년 연속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로벌 경쟁력을 계속 이어가려면 대응이 시급한 과제도 있습니다. 정부도 올해 작심하고 나선다고 하는데 오늘 이슈플러스에서 알아봅니다. 먼저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K 수소차의 위상이 어느 정도이고 올해 어떤 불안 요소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신용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내연기관에선 유럽과 일본에 밀리기 일쑤였던 국산 자동차. 하지만 수소차 분야에선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대차의 넥소 판매량은 6,700여 대로 전 세계 수소 승용차 시장에서 점유율 75.1%를 기록했습니다. 수소 승용차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경쟁해온 일본의 토요타와 혼다가 각각 21.7%와 2.9%, 유럽의 대표 브랜드인 메르세데스는 0.2%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가히 독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판매량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월등히 앞섭니다. 지난해 판매된 수소 전기 승용차 9천여 대 가운데 73%인 5,700여 대가 한국에서 판매됐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소 전기 승용차 시장을 이렇게 선점하고 있지만 자축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수소차의 특성상 트럭과 버스 같은 상용차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까지 상용차 시장에선 K 수소차의 위상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소전기 상용차 시장은 중국이 86%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4%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양산 체제를 갖추고 판매 시작 단계에 있는 만큼 당분간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게다가 토요타와 르노, 메르세데스와 볼보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수소 전기 상용차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수소차 판매량 세계 1위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국내 수소차 충전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소 충전을 위해 1시간 넘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충전소를 대폭 늘리기 어려운 이유는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입니다. 이어서 신동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수소 충전소입니다. 평일 낮 시간임에도 충전을 하려고 기다리는 차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충전이 완료되고 다시 충전이 시작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까지 더하면 1시간이 훌쩍 넘어갑니다. 기다리는 줄이 너무 길어도 다른 충전소로 갈 수는 없습니다. 서울의 수소 충전소가 단 4곳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충전소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전 예약제를 도입한 곳도 등장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지난해 오픈한 서울의 한 수소 충전소입니다. 다른 수소 충전소들이 충전을 하기 위해 마냥 기다리는 것과는 달리 이곳은 사전 예약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수월하게 충전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시간에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한다면 충전을 할 수 없고 충전을 하기 위해 최소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충전소가 조금 너무 없어서 이게 좀 단점인데 운이 좋으면 빨리 놓고 운이 나쁘면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돼요. 충전소가 없어가지고 힘이 들어요. 뭐 양양 갔다가 돌아올 때 되게 혼이 났어요. 여름인데 에어컨도 못 들고 왔어요. 그게 없어가지고. 이처럼 수소차 운행의 가장 큰 문제는 수소차 보급에 비해 충전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해 수소차 누적 판매 대수는 약 12,000여 대지만 전국 충전소는 73곳에 그칩니다. 수소 충전소 한 곳이 170대 이상의 수소차를 담당해야 하는 셈입니다. 전기차가 완속과 급속을 통틀어 세대당 1기꼴로 충전소가 보급된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마저도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어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수소차 보급률 1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충전소를 늘리기 위해선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지역 주민들이 충전소 설치를 반대하고 이를 의식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인허가를 꺼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새로 설립하기로 한 수소 충전소들이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가 많습니다. 님비 현상이 지금 커서 충전소를 만드는 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큽니다. 수전기체 활성화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수소가 무작정 위험하다. 이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옆에 주유소를 들어오는 것도 싫어할 정도인데 수소 충전소에 대해서는 무작정의 공포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에 대한 설치가 없이는 수전기체 활성화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연말까지 수소 충전소를 수도권에만 50곳 이상, 전국적으로 180곳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인데 충전소 부지 확보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관심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족한 충전소 문제 대응을 비롯해서 이 수소차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정부와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는 조직이죠. 이 수소 융합 얼라이언스 추진단 이승훈 본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수소 전기차 충전소가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부터 대폭 확대를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정부는 22년까지 310개 수소 충전소 건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73기의 수소 충전소가 운영되고 있고 금년 상반기 중으로 100개소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국내 수소 충전소가 약 200기 정도가 건설이 되면 현재와 같은 수소 충전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결국 충전소를 늘리려면 부지 확보와 주민 반대 문제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정부는 이와 같은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 홍보물 제작, 수소 관련 공모전, 수소 경제 서포터즈 등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소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수소 왓소라는 퀴즈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또한 수소 버스를 현재 보급하고 있는데 작년 말 기준 전국에 70대가 보급되었고 수소차와 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통해 시민이 직접 수소 에너지를 경험함으로써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 수소는 아무래도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산하게 되니까 이 유통 과정에서 가격이 비싸지는 점도 고민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되는 겁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정부는 이제 보조금 사업으로 소규모 수소 추출 기지 사업, 중대규모 수소 생산 기지 사업, 수소 출하센터 등 이제 보조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통 방식도 단기적으로 고압 튜브 트레일러 보급을 이제 할 예정이고 중장기적으로 액화 수소 및 배관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수소 자체는 친환경적이지만 수소를 만드는 과정은 친환경이 아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생산 방식을 저탄소로 하려고 하면 단가가 올라가는 게 고민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이 되고 있죠? 예. 수소는 이제 부생 수소를 활용하거나 기존의 이제 화석 연료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전기 분해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예. 요즘 친환경 그린 수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생산 단가가 높아 아직 상용화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린 수소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미활용 전력의 활용,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를 낮추는 노력, 수전의 기술 개발 등이 지금 현재 필요한 상태입니다. 예.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원거리 해상 풍력, 그린 수소 해외 수입 등이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수소 에너지를 수소차 말고도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야들에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 정부는 이제 수소의 활용도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수소 의무 할당제와 그린 수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수소 터빈 발전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예. 이를 위해서 정부는 지금 수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 수소 의무 할당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제 그린 수소 인증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수소 융합 얼라이언스 추진단 이승훈 본부장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째 400명대 중반대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유행 상황과 향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세계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상당폭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보급 지연, 미중 간 무역 갈등 요인 등이 수출을 제약할 수 있는 변수로 꼽혔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향후 수출 여건을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쿠팡의 주식 공모가가 $35로 정해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35로 정해질 경우 쿠팡은 이번 기업 공개로 5조 원에 가까운 거액의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공모가를 기준으로 한 쿠팡의 기업 가치는 $630억, 우리 돈으로 약 71조 8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부회장단에 합류시키는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은 지난달 열린 정기총회에서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후임으로 아들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부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또 임기를 마친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과 류진 풍산그룹 회장, 박영주 이건산업 회장은 부회장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전경련 부회장단은 김승현 하나회장과 신동빈 롯데회장,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과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박정원 두산회장, 조원태 한진회장과 권태신 전경련 상근 부회장으로 구성됩니다. 변화와 경쟁은 새로운 시도와 발전을 일으키는 긍정적 측면도 존재하지만 성장과 발전의 흐름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는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변화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없는지 관심과 고민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뉴스앤마켓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외인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6거래일 만에 드디어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자, 오늘 장에 있었던 기업 핫 이슈들 박혜린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 기자,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 가장 이슈가 됐던 사안을 하나 꼽아라라고 한다면 대우건설 얘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매각설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대우건설 주주였던 분들 혹은 매각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투자한 분들
모두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네네. 시작은 대우건설이 3년 만에 매물로 나왔다는 기사가 나오면서부터입니다. 매각 추진 기사가 어제 저녁에 나왔고 오늘 장이 시작하자 주가는 19% 가까이 뛰었습니다. 네. 그러다 대우건설 최대 주주인 KDB 인베스트먼트가 매각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고 주가는 상승폭을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뭐 지금 살펴보고 계시지만 오전에 크게 급등세가 나왔지만 결국 종가 기준으로는 2%대 상승에 그쳤습니다. 뭐 2%도 사실 작은 상승폭은 아니지만 아까 이렇게 급등했을 때 들어가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투자자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포털 사이트 토론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까 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어떤 게 맞는 정보인지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오늘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장 초반에 사신 분들은 분노에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전에 저도 차트를 보면서 걱정이 많이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또 이슈를 또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네. 될 것 같은데 매각설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네, 먼저 매각 추진 관련 기사를 좀 살펴보면 KDB 인베스트먼트가 국내 PF 운용사의 보유 지분 전량을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보도했습니다. 네. 이 PF가 전략적 투자자와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인데요. 1조 8천억 원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라며 거래 금액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뭐 일단 입장 발표가 나온 게 아니라 언론 기사로 먼저 보도가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KDB 인베스트먼트 측이 거래 대금 논의는 물론 입찰 제한 자체가 온 적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상황이 반전된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사실 저희가 뭐 이런 사안들을 한두 번 또 접해보는 네. 것도 아니고 사실 이런 매각설이라고 하는 게 비밀리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쉬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으로선 섣불리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관계자들의 얘기를 조금 들어봤는데요. 워낙 큰 건이다 보니까 매각을 하더라도 공개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지 이렇게 수의 계약, 즉 경쟁 계약을 하지 않고 임의로 상대를 선정해 계약한 형태로는 이뤄질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김영 사장의 임기가 올 6월 종료될 예정인데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매각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 또한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사실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 없고 사실 이렇게 기사로 보도가 될 정도면 뭐 어떤 게 있기 때문 아닐까요? 네,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진 않았지만 업계에선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엔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현 시점이 매각 적기가 아니냐는 말들이 더 크게 나왔었습니다. 네. 지난해 연간으로 보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전년과 비교해서 각각 53%, 40%씩 늘었고 보시다시피 4분기만 보면 400% 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실적이 빠르게 좋아지다 보니까 올해를 매각 적기로 보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정확히 전해진 건 아니지만 일단 시기나 실적을 보고 예측하는 상황이 많았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우건설은 그동안 매각 작업에서 두 차례 고배를 마셨던 전력이 있습니다. 네. 대우그룹 해체 이후 워크아웃을 거쳐 금호 아시아나에 넘어갔다가 금호가 3년 만에 매물로 다시 내놓았었고요. 이후 대우건설을 떠안은 산업은행이 호반건설에 매각하려고 했는데 뒤늦게 대우건설의 해외 사업장 부실이 드러나면서 무산됐었습니다. 이후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2019년 국정감사에서 한 2년 정도 후에 시기가 좋으면 기업 가치를 높여 재매각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 말한 2년 후가 이제 2021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실적으로 봐도 현재가 잘 맞아떨어지는 시기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매각설 부인이 뭐 현재까지는 전해진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더 진전된 소식이 있다면 또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매각 이슈를 빼고 본다면 이 대우건설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앞서 실적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증권업계에선 향후 2, 3년간 매출 성장과 이익 증가가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만 세대를 초과하는 분양 물량과 또 해외 원가율도 구조적으로 개선이 되고 올해부터 재개되는 베트남 사업 매출 또한 증가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뭐 매각 이슈를 빼고 봐도 올해 전망이 좋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증권업계에선 올해 대우건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난해에 비해 각각 19%, 23%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과거 높았던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중요한 게 목표 주가겠죠? 네, 현대차투자증권은 9,000원, 교보증권은 8,500원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우건설이 오늘 종가 5,700원대였다는 점 또 참고를 해보셔야겠고, 자 다음 이슈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 네. 좀 기분 좋게 날씨 얘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뭐 미세먼지가 조금 있긴 했지만 온도가 거의 봄이던데요. 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6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뭐 봄옷을 꺼내 입었는데 사실 이렇게 따뜻할 때 좀 나들이를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는 또 코로나로 못 타서 아쉬운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봄도 즐길 수 있고 혼자서 즐길 수
수도 있으니까 자전거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또 최근엔 코로나19로 사람들의 생활 반경이 굉장히 좁아졌잖아요.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거리두기 여파로 집 근처 1마일 거리 내에서만 활동하는 이른바 원마일족이 늘면서 자전거가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주변에 보면 이렇게 재택근무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집 근처만 다니고 또 음식도 배달로만 시켜 먹고 이러더라고요. 네, 배달 주문이 급증하니까 요새는 또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죠. 네. 또 투잡으로 퇴근 후에 배달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전기 자전거를 찾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는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전기 자전거를 타는 분들도 많다고 하고요. 다시 말해서 최근 트렌드와 맞물려서 레저, 배달, 운송수단으로 자전거가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자전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두발 자전거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이렇게 주변에 보면 전기 자전거 이게 또 인기가 어마어마한데 이것도 코로나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자전거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삼천리 자전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천리 자전거도 자세하게 이슈 살펴보고 최근 주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달부터 보면 약 한 달 반 만에 50%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네. 삼천리 자전거는 그동안 기관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지난 2일 올 들어 처음으로 기관이 자금을 넣었고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했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뭐 아무리 기관 매수가 크게 들어온다 해도 한 달 반 만에 50%면 정말 급등한 건데 실적도 궁금해요. 네, 사실 자전거 산업 자체가 그동안 주목받던 건 아니었다 보니까 2018년에 적자로 전환한 이후 작년까지 적자가 지속이 됐었습니다. 네. 다만 지난해 흑자로 전환을 했었고 올해는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이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좀 적자였다가 코로나 시기 그리고 또 이후에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건데 이게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고 좀 완화되면 다시 또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증권업계에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트렌드가 변화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뭐 일시적인 성장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인데요. 네. 또 삼천리 자전거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자전거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전기 자전거도 있고 전동 킥보드도 있고 전동 스쿠터도 있고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저희가 전기 자전거 얘기를 했지만 그거보다 또 많이 보이는 게 전동 킥보드예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도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해지면서 더 많은 분들이 사기 시작했습니다. 네. 전기 자전거 시장은 매년 30% 이상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선 삼천리 자전거가 구조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보는 부분도 이것 때문입니다. 또 삼천리 자전거는 판매 단가도 인상하고 있는데 올해 1월에 이미 7%를 인상을 했고 5에서 8% 정도를 추가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큰 폭의 이익률 개선 또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확실히 이점은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궁금한 게 사실 우리가 자전거를 한번 사면 그렇게 자주 바꾸는 편은 아니잖아요. 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자전거도 소비성 내구재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한 4년에서 5년 정도 만에 한 번씩 바꾼다고 합니다. 2015년경 자전거가 가장 많이 팔렸었는데 계산해보면 평균적으로 지금이 교체 시기인 겁니다. 삼성증권은 본격적인 외출이 시작되면 전기 자전거를 중심으로 새로운 빅사이클이 도래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다뤄본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매각 이슈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삼천리 자전거는 이렇게 주변 수요를 살펴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플러스백의 이지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죠. 네. 너나 잘하세요네요. 굉장히 공격적인 키워드입니다. 네, 맞습니다. 복수를 꿈꾸는 친절한 금자씨의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대사가 생각나는. 오늘 약간 금자씨 느낌이기도 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네, 이런 대사가 생각나서 키워드를 가져와 봤는데요. 유튜브를 운영하는 거대 IT 기업인 구글이 오는 6월부터 국내 유튜버들에게 미국 세금을 물리겠다고 이렇게 공지를 좀 했습니다. 유튜브를 꿈꾸는 저로서도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너나 잘하세요는 우리 유튜버 꿈꾸는 이 기자가 구글한테 하는 말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은
미국에 세금을 내라. 네. 왜 이런 정책을 세우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겠죠. 원래도 있었던 조세법을 갑자기 들고 나와서 미국 시청자로부터 돈을 벌려면 세금을 내라 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 미국에서 돈을 벌면 미국 국세청은 세금을 걷게 되는데요. 나라마다 다른데 한국 유튜버들의 세율은 10% 정도의 수준입니다. 앞으로 한국 유튜버가 미국에서 올린 소득을 신고를 하면 그 금액의 10%를 제외한 수입을 구글로부터 받는 건데 이 수입에는 뭐 광고도 있을 거고요. 유튜브 프리미엄도 있을 거고 또 슈퍼챗이라고 후원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요즘 뭐 한류가 미국에서도 먹히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 시청자들한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 유튜버들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영향을 받는 거겠죠? 네, 저도 수입이 줄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요. 크게 수입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그렇습니까?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조세 조약이라는 것을 맺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다시 말해서 미국에 낸 세금만큼 한국에서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버 개인들이 내는 세금에는 사실 큰 차이가 없게 되는 셈이죠. 하지만 미국과 세금을 쪼개 가져야 되는 한국 국세청에서는 조금 가슴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발표가 나자 국세청은 미국에서 이걸 발생한 소득이라고 보는 게 맞냐 이렇게 좀 협의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유튜버가 미국에 가서 돈을 번 건지 아니면은 우리 유튜버가 만든 콘텐츠를 미국인이 와서 시청을 한 건지 보기에 따라서 조금 관점이 다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가 사실 뭐 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와서 소비를 하고 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매점이 미국에다가 세금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네.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네. 그런데 우리 국세청에서 좀 협상이 쉽지 않은 게 지금 구글은 우리나라 개별 유튜버가 얼마를 벌고 있는지 그 데이터를 공개를 안 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유튜버가 나 얼마 벌어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사실 국세청에서는 알 길이 없는 게 바로 구글에서 개별 유튜버들의 수입에 대해서 절대 공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유튜버들의 탈세 논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죠. 예.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른바 유튜버 탈세 방지법도 발의가 된 상태이기는 합니다. 해외 계좌를 통해서 5억 원 이상이 입금이 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좀 세무 신고를 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초국가적인 기업들한테는 한 나라의 정부도 힘을 쓰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좀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구글은 최근에 더 유튜브를 수익화하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면 사실 일정 기준 이상의 동영상에는 광고가 붙게 되는데요. 이제는 이런 기준이 아닌 모든 동영상에 좀 광고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광고 수익을 나눠주는 유튜버 파트너 프로그램, 그러니까 YPP가 아닌 일반 유튜버 영상에도 광고를 붙이는 건데 그 광고에 대한 수익은 모두 배분 없이 구글이 갖겠다고 해서 또 논란이 한번 됐었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 국민이 미국 콘텐츠를 소비를 해서 미국 유튜버가 돈을 벌었다. 그러면 우리 정부에다가 돈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세금을. 근데 또 그렇게는 안 하겠죠, 당연히.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구글 법인이 한국에 내야 될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구글은 우리나라에서 연간 수조 원의 매출을 내면서도 법인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유튜브는 고정 사업장이 없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구글은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할 때 싱가포르 법인의 서버를 좀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법인세는 고정 사업장이 위치한 나라에서만 내고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사업장이 없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우회를 통해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조세 회피 의혹을 받는 구글이 갑자기 세금을 제대로 물리겠다고 나선 상황,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이 기자가 오늘 왜 너나 잘하세요라는 키워드를 들고 나왔는지 이해가 됩니다. 네. 뭐 모두가 말만 안 했지 최근에 뭐 국방비 증액도 그렇고 한국이 현대판 식민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서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네, 싼 게 비지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값이 싸면 품질이 나쁘다면서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 말이 나왔죠. 그런데 카카오가 과연 싼 비지떡이 될까요? 카카오가 한 주당 가액 500원을 100원으로 액면 분할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후 주가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어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한 주당 500원 하던 걸 100원으로 낮춘다. 이러면 주식수가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네, 거죠? 일단 액면 분할은 주식 액면가액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카카오의 발행 주식수는 8,800만 개 넘는 좀 수준에서 4억 4천만 개 정도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늘어나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47만 원 정도 주가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액면 분할이 되면 9만 원대로 좀 내려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살 수 있으니까 거래량이 느는 효과를 좀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분할된 주식은 4월 15일부터 거래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뭐 자본금이나 시총은 그대로지만 주당 가격만 내려가게 된다라는 건데 네. 이게 앞으로의 주가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뭐 단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액면가와 주식을 조정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나 주주의 지분율 등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 하지만 통상 이렇게 시장에서는 이게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 좀 많습니다. 이게 주가가 싸지니까 아무래도 뭐 투자자들이 더 진입하기는 쉬워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공시 이후에는 일단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 8일까지 최근 3년간 액면 분할을 시행한 코스피 상장사 29곳의 액면 분할 공시일 주가와 또 상장일 주가를 비교해 보니까 18곳이 상승세를 보였다고 하니까요. 이런 결과가 좀 맞는 것 같다고 좀 보입니다. 네, 29곳 중에 18곳이 상승한 거면 나머지 11곳 정도는 그 반대라는 건데 너무 오를 것이라고 과신하는 것도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액면 분할 공시를 하고 나서는 이제 뭐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 한다면 네. 그 이후에 실제 이제 변경 상장을 하게 된 이후의 주가의 흐름은 어땠습니까? 그 이외에는 조금 조정되는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와 네이버를 좀 꼽을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재상장 당일에는 51,900원으로 올랐던 주가가 3개월 후에는 4만 원대까지 11.8%나 빠지게 됐고요. 네이버도 변경 상장일인 2018년 10월에 14만 2천 원의 장을 마감했지만 한 달 이후에 11만 5천 원까지 떨어지면서 주가가 19%나 하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액면 분할을 단기 호재로 보고 들어갔다가 차익 실현을 하고 빠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결국 이제 기업 가치 자체가 이제 액면 분할을 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뭐 앞으로의 주가는 기초 체력에 달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네이버도 지금은 37만 원대를 좀 유지하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4만 원대까지 추락을 했지만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기대감에 올해 초에는 9만 원마저 좀 돌파를 한 상황이죠. 결국 카카오도 말씀하신 것처럼 펀더멘털에 따라서 좀 주가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많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카카오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3년 전보다 10배 이상으로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도 55만 원에서 66만 원까지로 좀 높여서 잡고 있는 실정인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할 경우에는 추격 매수에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플러스픽 이지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놓치면 섭섭한 글로벌 뉴스입니다. 미국 국채금리 강세 속에 최근 뉴욕 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조정이 나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2분기에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2%를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투자은행 ING는 10년물 미 국채금리가 연말까지 2%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2분기에는 이를 상회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미국인 대다수가 백신 접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2분기에 경제 재개를 비롯해 미국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 시행으로 소매 판매가 호조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인들에 더해져 시장의 낙관론을 형성하고 국채금리 급등을 유발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최소 2%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무료 증권 앱 로빈후드의 다운로드 건수가 1월에 이어 2월에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지난 2월 로빈후드 앱 다운로드 건수는 210만 회로 작년 동기 대비 55%나 증가했는데요. 앞서 1월에는 로빈후드 다운로드 건수가 360만 회로 더 많았습니다. CNBC는 증권 앱 다운로드 건수 증가는 신규 투자자의 증시 유입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향후 대규모 부양책에 따른 현금 지원과 계속되는 재택근무로 개인들의 주식 투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워렌 버핏 소식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이자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이 워렌 버핏의 재산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 급등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돈 113조 5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로써 버핏은 포브스 선정 전 세계 부호 순위 5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지난해 4분기 영업 실적이 개선됐다고 발표하자 버크셔 해서웨이의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버핏의 자산도 함께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버핏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그리고 루이비통 회장과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에 이어서 전 세계 5위 부자가 됐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미국 증권당국이 유명인이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에 대한 묻지마 투자를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스펙 투자에 유명인이 참여한다고 해서 그 스펙이 투자에 적합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함부로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투자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증권위는 유명인들도 꼬임을 당해 위험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유명인이 후원하거나 투자한다고 해서 덩달아 투자하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박찬희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3월 셋째 주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됩니다. 글로벌 일정으로는 현지 시간 11일 쿠팡이 확정 공모가 $35로 뉴욕 증시에 상장합니다. 또 미국에서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고 유럽중앙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결정한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욕심이 큰 관리라면 청렴해야 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렇게 강조했죠. 공직자가 조그만 이익에 눈이 멀어 모든 걸 그르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더 높은 관직에 오르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공직이 철밥통으로 인식되는 오늘날이라면 얘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청렴함 따위는 과감히 벗어 던지는 것도 하나의 도전으로 받아들여지는 요즘입니다. 오늘날 공직자들은 무엇에 복무하는가? 이 청렴을 강조하기에 앞서 잃어버린 공직의 명예와 의미부터 되찾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갈까 이제?